네, 계속해서 긴급 진단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네요. 외국인 현선물 시장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 이 시각 현재 2% 중반, 거기다 코스닥은 4%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또 입에 주목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세요? 네, 일단 저번 FOMC에서 이제 증권사 전반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네. 자이언트 스텝을 함과 동시에 또 7월 달에도 75bp, 9월에도 50bp 인상이 있는 만큼 이번 발언에서도 연준 의장의 그 의지는 물가를 대응하겠다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온 것 같고요. 긴축이 이렇게 강하게 단기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가 지수의 하단은 좀 더 열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생각보다 경기에 대한 연착륙보다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강한 긴축 의지의 발언으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 변동성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진단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유로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PMI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지표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네,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연준에 대한 발언이나 연준의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 여부에 좀 더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75bp 금리 인상과 50bp 금리 인상은 밝혀진 재료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얼마나 둔화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PMI 지수라든가 소비자 심리 지수, 소매 판매 지수, 산업 생산 지표 이런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고요. 예상치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단이 다 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큰 반등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보수적으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MSCI 선진국 지수 검토 대상국 발표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4일 한 오전 5시 반쯤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불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불발이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네. 환율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편입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입이 불발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신흥국 지수에서 지금 한국의 비중이 좀 높은 한 15%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최근에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신흥국 지수에서 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퇴출이 되게 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신흥국 지수 내에서 비중이 한 17%까지 한 2%포인트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MSCI 같은 경우는 선진국 지수나 신흥국 지수 편출입을 결정할 때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급보다는 약간의 기대감이나 센티먼트 차원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최근 이슈는 이런 수급적인 그런 액티브나 패시브 모두 다 동일하게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불발이 되더라도 영향 크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가 또 신흥국 지수에서 편출이 되더라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늘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을 했잖아요. 1295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외국인에게 좀 의미 있는 혹은 또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요? 원래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쯤이면 1250원을 상회했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면서 유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긴축이 진행됐고 과거 대비 양적 완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거의 흐름을 좀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새로운 환율 밴드를 봤을 때 이제
1250원보다는 저희는 1350원을 고점으로 그 이후 올라왔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확률을 이제 막 적용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지금 현재 블룸버그나 연준의 침체 확률도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는 2분기, 3분기부터 점차 가파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을 좀 하고 난 뒤에는 그때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대만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타이베이도 흔들림이 감지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대만 하면은 또 세계 최대의 비메모리 반도체 TSMC가 있는 곳이죠.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그래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 인하라든지 주식도 뭐 양도세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발표가 됐지만 물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인세가 최고세율이 인하가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에는 당연히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점진적인 반영이라든지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번에 발표된 정책 방향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법인세 인하라던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유예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펀더멘털 같은 경우도 뭐 2분기랑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지수 대비해서는 사실 펀더멘털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마지막 펀더멘털의 축제가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3분기 이후부터는 마진에 대한 압박이 불가피하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실적을 보고 난 뒤에 펀더멘털이 생각보다 양호할 경우에는 저희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때 잘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큰 어려움이 앞으로는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진이 올라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뉴스일 수는 있겠지만 그에 비해 유가라든가 재료비 상승, 노동비 상승에 대한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기업에 대한 영향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고점 통과하는 부분이 보여져야만이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완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고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적인 밴드를 지수 밴드를 어느 정도나 놓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원래 이제 6월, 7월에 50bp 인상을 예상했을 때는 네. 저점을 저희가 2,40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75bp로 올렸고요. 두 번 그리고 9월 달에 50bp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단을 좀 더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300까지는 좀 열어두는 상황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저희는 경기 침체 확률을 이제는 고려하고 있고 내년 초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를 앞두고 3,300포인트까지 S&P 500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하단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기 침체기 33%까지 내려갔던 부분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2,379선이니까 그 아래까지 내려가기에는 아직도 더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난주에도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50원을 열어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지만 그래도 또 접근 가능한 섹터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번 주에는 투자 의견이 좀 달라지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굉장히 펀더멘털에 중점한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경기가 침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는 밸런스 쉿이 스트롱한 애들이 위크한 애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벤치마크를 상회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요. 종목 내에서도 펀더멘털이 튼튼한 종목으로 차별화 전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통틀어 섹터를 봤을 때는 이제 종목 장세가 아닐 경우 섹터
섹터별 전략은 결국에는 방어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필수 소비재, 배당주, 통신 이런 섹터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한 주간의 흐름을 보시면 통신이랑 헬스케어가 가장 벤치마크 대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